가끔 비워야 한다는 말이 오히려 더 큰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나요? 흔히들 비우면 가벼워진다고 합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자유가 찾아온다고도 하죠. 하지만 막상 비우려고 애를 쓰면 마음은 이상하게 더 무거워집니다. 도대체 무엇을 비워야 하는지, 방법은 무엇인지, 다 비우고 나면 과연 무엇이 남을지. 비움이라는 과제 자체가 또 하나의 스트레스가 되곤 합니다. 손에 쥔 것을 놓아야 한다는데 손가락은 쉽게 펴지지 않습니다. 놓는 순간 내 삶을 지탱하던 것들이 사라질까 두렵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비우라는 말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더 꽉 막혀버리곤 합니다. 19세기 철학자들은 이 마음의 모순을 누구보다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들은 무조건 비우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미 가득 채워진 것들의 무게를 가만히 응시했죠. 욕망과 의지, 고독과 자유, 그리고 자연과 고요함 속에서 우리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관찰했습니다. 지금부터 그들이 남긴 10개의 문장을 천천히 따라가 보려 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그저 물 흐르듯 들어주시면 됩니다. 세계는 나의 표상이다. 아르투어 쇼펜하워. 시간을 1818년 겨울로 돌려봅니다. 드레스덴의 좁은 서재, 30살의 청년 쇼펜하우어는 원고의 마지막 장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무려 4년이라는 시간을 쏟아부은 작업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소리 없이 눈이 내리고 난로 위에 촛불만이 일렁이던 밤. 그는 펜을 들어 첫 문장을 다시 읽어 내려갔습니다. 세계는 내가 보는 대로 존재한다. 하늘의 태양은 내가 바라보는 태양이고 발 디딘 대지는 내가 느끼는 대지입니다. 출판사에 원고를 보내기 전 그는 창밖의 눈 내리는 풍경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저 하얀 눈 또한 내가 보고 느끼는 한에서만 존재한다고 생각했겠죠. 그는 이 문장이 세상을 바꿀 거라 확신했지만 안타깝게도 당시에는 아무도 이 책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은 세상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그려낸 그림입니다. 같은 풍경을 봐도 어떤 날은 눈부시게 아름답고 어떤 날은 사무치게 쓸쓸합니다. 풍경이 변한 게 아닙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내 마음의 렌즈가 달라진 것입니다. 행복한 날엔 세상이 빛나지만 우울한 날엔 모든 게 무채색으로 변해버리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인지적 해석이라 부릅니다. 일어난 사건 그 자체보다 그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감정을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직장에서 들은 같은 말 한마디도 누군가는 성장의 기회로 삼지만 누군가는 비난으로 받아들여 상처받습니다. 결국 세계는 객관적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각자의 마음속에서 매 순간 새롭게 태어납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표상은 마음의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이 얼룩져 있으면 세상도 흐리게 보일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비움이란 이 거울을 닦는 일일 겁니다. 거울을 가리고 있는 욕망과 기대, 두려움과 성급한 판단들. 그것들이 거칠 때 비로소 세상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세상을 억지로 바꾸려 하기보다 보는 방식을 바꾸는 것.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건네는 철학의 첫걸음입니다. 고독한 자여, 그대는 창조하는 자의 길을 걷고 있다. 프리드리히 니체. 1883년 여름 스위스의 실스마리아. 니체는 작은 하숙집 2층 방에서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집필 중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웅장한 알프스가 보였고 호수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커튼을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산책을 나섰습니다.
일부러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는 좁은 길을 골라 걸었죠. 눈 덮인 봉우리를 바라보며 문장들을 길어 올렸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외로웠지만 고독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그를 충만하게 채웠습니다. 저녁이 되면 방으로 돌아와 펜을 들고 마치 고독한 자에게 보내는 편지처럼 이 문장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텅 비어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면에서 가장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타인의 시선이 거두어지면 비로소 내면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남들의 기대에 맞추느라 잊고 지냈던 진짜 생각들이 떠오르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성찰의 공간이라 부릅니다. 외부의 소음이 줄어들면 내면의 신호가 선명해집니다. 바쁜 일상 속에선 들리지 않던 나만의 리듬이 고요함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고독은 결핍이 아니라 집중입니다. 흩어졌던 마음 조각들이 한 곳으로 모이는 귀한 시간입니다. 니체가 말한 창조는 예술가적 재능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자신만의 길을 걷는다는 것, 남이 정해놓은 정답을 따르지 않고 내 식대로 산다는 것 자체가 창조입니다. 그 길은 필연적으로 고독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의 답은 나만 알기에 누구도 대신 걸어줄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 고독을 견뎌낼 때 비로소 내 것이 만들어집니다. 빌려온 생각이 아닌 온전히 내 안에서 우러나온 삶. 비움이란 타인의 목소리를 잠시 내려놓는 일이고 그 빈자리에서 비로소 나라는 꽃이 피어납니다. 인생은 뒤돌아볼 때만 이해되지만 앞을 향해 살아야 한다. 쇠렌 키르케고르 1843년 가을 코펜하겐의 어느 거리. 키르케고르는 카페 창가에 앉아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걸음으로 각자의 방향을 향해 흘러가고 있었죠. 그는 2년 전 약혼녀 레기네와 파혼한 뒤로 줄곧 혼자였습니다. 그녀를 사랑했지만 함께할 수 없다는 알 수 없는 확신 때문에 이별을 선택했습니다. 혼자가 된 지금 돌아보면 어렴풋이 그 이유를 알 것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선택하던 그 순간에는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았었죠. 인생은 늘 그렇습니다. 다 지나간 뒤에야 비로소 의미가 선명해집니다. 그는 씁쓸한 마음으로 수첩에 이 문장을 적었습니다.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지만 현재를 완전히 이해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선택의 순간에는 모든 것이 불확실하죠. 이 결정이 옳은지, 이 길이 정말 나은지 알 수 없습니다.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야 퍼즐 조각들이 맞춰집니다. 아, 그래서 그때 그랬구나. 하지만 삶은 야속하게도 앞으로만 흘러갑니다. 뒤를 보며 앞으로 걸을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후 확증 편향과 연결짓기도 합니다. 결과를 다 알고 나면 마치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느껴지는 착각이죠. 하지만 선택의 순간 우리는 누구나 어둠 속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키르케고르가 전하고 싶었던 건 이해를 포기하라는 체념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아도 일단은 살아가야 한다는 격려입니다. 의미는 나중에 찾아옵니다. 지금 이 순간은 의미를 모른 채 견뎌내야 하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비움이란 당장 답을 내놓으라는 조급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묻는 대신 묵묵히 한 걸음을 떼는 것. 의미는 우리가 걸어간 뒤에 발자국처럼 남는 법이니까요. 자기 자신을 신뢰하라. 모든 마음은 그 철연에 맞춰 진동한다. 랄프 waldo 에머슨 1841년 봄, 매사추세츠 콩코드
에머스는 서재에서 곧 있을 강연 원고, 자기 신뢰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창밖 정원에는 봄의 기운이 완연해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죠. 나무와 풀들은 저마다의 결대로 자라나는데 마을 사람들은 관습이라는 똑같은 틀에 맞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에머스는 그들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남의 생각을 따르지 마시오. 당신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오. 그는 펜을 들어 문장을 다듬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고유한 현, 즉 철연이 있고 우리는 그 울림에 맞춰 살아야 한다고 말이죠. 타인의 기준으로 나를 평가할 때 우리 마음은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사회가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 주변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에 나를 끼워 맞추려 할 때 내면에서는 불협화음이 일어납니다. 왠지 모르게 불편하고 맞지 않는다는 느낌, 그것은 내가 나 자신과 멀어졌다는 신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불일치라고 부릅니다. 내가 바라는 나와 현실의 나 사이가 멀어질수록 불안과 우울은 커집니다. 자신의 현에 맞춰 산다는 건 그 거리를 좁히는 일입니다. 남이 건네준 악보가 아니라 내 영혼의 악보를 연주하는 것입니다. 에머슨이 말한 자기 신뢰는 오만함과는 다릅니다. 내 안에 존재하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 정직함입니다. 여기서 비움이란 나를 짓누르는 타인의 기준을 걷어내는 일입니다. 가득 찬 기대와 비교, 판단을 비워낼 때 비로소 내면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너무 오랫동안 무시해와서 처음엔 아주 작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귀를 기울이면 그 소리는 점점 선명해집니다. 비워낸 그 자리에서 진짜 내가 나타납니다. 대중은 조용한 절망 속에서 살아간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 1845년 여름 월든 호수. 소로는 자신이 직접 지은 통나무집에서 첫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호수 위로 몽환적인 안개가 피어오르고 새소리 외에는 어떤 인위적인 소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도시에서는 상상할 수 없던 완벽한 고요함이었죠. 그는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콩코드에서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연필 공장에서 일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며 바쁘게 지냈죠. 하지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쉴 새 없이 움직였지만 누구 하나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숲속에서 수첩을 펼쳐 적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용히 절망하고 있다. 절망은 꼭 비명을 지르며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리 없이 우리 삶에 스며듭니다. 매일 반복되는 무의미한 일상, 내가 원한 것인지도 모른 채 수행하는 역할들, 그리고 언젠간 나아지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 속에서 우리는 천천히 시들어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만성적 공허감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급성 우울증처럼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아주 천천히 삶을 갉아먹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버겁고 딱히 기대할 것도 없이 그저 하루를 버티는 삶.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절망인 줄도 모릅니다. 원래 인생이 다 그런 거라며 덮어두죠. 소로가 숲으로 들어간 건 현실 도피가 아니었습니다. 이 조용한 절망의 정체를 확인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일상의 바쁨을 비워냈을 때 과연 무엇이 남는지 보고 싶었던 겁니다. 바쁨을 내려놓자 처음엔 거대한 공허함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그 공허를 정면으로 마주했을 때 비로소 내 삶에 진짜 채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한 절망은 비워야 보입니다. 가득 채워진 일상이 그 진실을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욕망은 결핍에서 생겨난다. 아르투어 쇼펜하워
1844년 여름 프랑크푸르트. 쇼펜하우어는 마인 강변을 느릿느릿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강물 위에서 윤술로 반짝이고 카페에 앉은 사람들은 무엇이 그리 즐거운지 웃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건 무엇일까? 돈, 명예, 사랑 아니면 인정? 하지만 원하는 것을 얻으면 영원히 행복할까요? 잠시 만족할 뿐. 곧 우리는 또 다른 무언가를 원하게 됩니다. 욕망에는 끝이 없습니다. 채우면 채울수록 오히려 더 큰 구멍이 드러나죠. 그는 집으로 돌아와 원고에 이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원한다는 건 지금 그것이 내게 없다는 뜻입니다. 즉, 욕망은 결핍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배가 고프니 음식을 찾고 외로우니 사람을 찾습니다. 문제는 욕망이 채워진 다음입니다. 승진을 원했던 사람은 승진하고 나면 더 높은 자리를 탐하고, 집을 원했던 사람은 집을 산 뒤 더 큰 집을 바랍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쾌락 적응이라 부릅니다. 만족의 기준선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욕망은 결코 완전히 채워질 수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욕망을 무작정 버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욕망의 본질을 꿰뚫어 보라고 조언했습니다. 욕망은 채워서 없애는 게 아니라 그것이 무엇인지 인식함으로써 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왜 원하는지 차분히 바라볼 때 욕망의 맹목적인 힘은 줄어듭니다. 여기서 비움이란 욕망을 강제로 없애는 게 아니라 욕망과 나 사이에 거리를 두는 일입니다. 욕망이 나를 끌고 다니게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욕망을 가만히 지켜보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프리드리히 니체. 1888년 가을, 이탈리아 토리노. 니체는 작은 방에서 홀로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의 건강은 최악이었습니다. 극심한 두통이 머리를 쪼개는 듯 했고 눈은 시려서 글을 보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의사는 치피를 멈추라고 경고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면 평생 그를 따라다닌 건 고통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여의고 학계에서 외면당했으며 사랑하는 여인에게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고통이 지금의 니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고통 속에서 사유했고 고통을 잉크 삼아 썼습니다. 그는 이 문장을 마치 자신에게 보내는 응원처럼 적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고통을 피하려 합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선택의 여지 없이 찾아오는 고통들이 있습니다. 상실, 실패, 거절 같은 것들 말이죠.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도망치는 게 아니라 견디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시간을 견뎌내고 나면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전 같으면 무너졌을 일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려웠던 것들이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되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외상 후 성장이라 부릅니다. 트라우마가 반드시 영혼을 파괴하는 건 아닙니다. 그 터널을 통과한 사람은 이전보다 훨씬 단단해집니다. 니체가 말한 강함은 고통을 못 느끼는 무감각이 아닙니다. 아픔을 생생히 느끼면서도 끝내 무너지지 않는 회복력입니다. 비움이란 고통을 회피하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고통이 찾아왔을 때 저항하지 않고 그저 통과하게 두는 것. 그 과정에서 삶의 불필요한 군더더기들은 떨어져 나가고 결국 본질만 남게 됩니다. 어쩌면 고통은 우리가 스스로 비우지 못하는 것들을 대신 비워주는 도구일지도 모릅니다.
음악이 없다면 인생은 오류일 것이다. 프리드리히 니체 1882년 봄 제노바 니체는 오페라 극장에서 BJ 카르멘을 관람했습니다. 막이 오르고 강렬한 음악이 시작되자 그를 괴롭히던 모든 것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찌끈거리던 두통도, 사무치는 고독도,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안도. 음악이 흐르는 동안 그는 완전히 현재에 머물렀습니다. 과거를 후회하지도 미래를 걱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 들리는 이 선율만이 존재했죠. 공연이 끝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 밤공기를 맞으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삶이 의미 있어지는 순간이구나. 무언가에 완전히 몰입할 때 나라는 자아의식은 잠시 사라집니다. 나와 대상의 경계가 흐려지고 시간 감각마저 달라지죠. 머릿속을 시끄럽게 하던 잡념도 멈춥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몰입 상태 또는 플로우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목표를 달성했을 때보다 이렇게 무언가에 흠뻑 빠져 있을 때 더 큰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음악을 듣는 순간, 그림을 그리는 순간, 혹은 글을 쓰는 순간. 그때 우리 마음은 텅 비어 있으면서 동시에 충만하게 가득 차 있습니다. 니체에게 음악은 비움으로 가는 가장 빠른 통로였습니다. 끊임없이 돌아가던 생각의 톱니바퀴를 멈추고 오직 느낌만 남는 순간. 언어가 사라지고 소리만 남는 순간. 여기서 비움이란 머리를 억지로 비우는 게 아니라 머릿속 소음을 잠재우는 것입니다. 판단하고 분석하고 비교하는 마음이 멈출 때 비로소 있는 그대로의 세상이 보입니다. 음악은 그 마법 같은 멈춤을 선물합니다. 오류 없는 인생이란 바로 그런 몰입의 순간들로 채워진 삶일 겁니다. 내가 숲으로 들어간 것은 인생을 의도적으로 살아보기 위해서였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 1845년 7월 4일 월든 호수 소로는 미국의 독립기념일에 맞춰 숲속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독립을 선언하고 싶었던 겁니다. 사회가 정해놓은 삶의 방식으로부터의 독립 말이죠. 연필 공장, 사교 모임, 신문에 실린 온갖 뉴스들. 그런 것들 없이도 온전한 삶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통나무집을 만들고 콩을 심고 낚시를 하며 책을 읽었습니다. 살아보니 필요한 것은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없으면 안 된다고 믿었던 수많은 것들이 사실은 불필요한 짐이었습니다. 습관대로 사는 건 참 쉽습니다.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늘 하던 일을 하고 늘 만나던 사람을 만나고 늘 가던 곳에 갑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흘러갑니다. 하지만 뚜렷한 의도 없이 살면 삶은 자동으로 굴러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습관적 자동화라 부릅니다. 뇌는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반복을 좋아하거든요. 하지만 그 반복 속에서 삶의 생생한 실감은 사라집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지 않고 오늘과 내일이 구분되지 않는 흐릿한 삶. 소로가 숲에서 찾은 것은 바로 의도였습니다.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나는 왜 이렇게 사는가? 매 순간 스스로에게 묻는 삶. 비움이란 무의식적인 반복을 멈추는 일입니다. 습관의 컨베이어 벨트에서 내려와 한 발짝 물러서서 내 삶을 바라보는 것. 그때 비로소 진짜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가득 찬 습관을 비워낼 때 그 빈자리에 삶을 향한 의도가 들어설 수 있습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쇠렌 키르케고르 1849년 가을 코펜하겐
키르케고르는 책상 앞에 앉아 원고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 제목부터 강렬한 이 책에서 그는 절망에 대해 쓰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정신의 죽음을 뜻합니다. 자기 자신이 되지 못하는 것, 나답게 살지 못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절망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밤, 그는 고작 36이었고 6년 뒤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죽음보다 더 무서운 건 살아있으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절망은 단순히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더 깊은 절망은 현재의 나 자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래선 안 돼.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야.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어디에도 발을 딛지 못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부정이라 부릅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거부하면 불안은 끝이 없습니다. 자꾸만 다른 사람이 되려 하고 남의 삶을 흉내 내려 하죠. 하지만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 간극에서 절망은 독버섯처럼 자라납니다. 키르케고르가 말한 치유는 자기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의 나 자신. 비움이란 내가 만들어낸 허상, 즉 되고 싶은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것들을 비워낼 때 비로소 실제의 내가 남습니다. 그 초라할지 모르는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 그것이 절망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비움은 도망이 아니라 가장 진실한 직면입니다. 지금까지 10개의 문장, 깊은 사유의 강을 건너왔습니다. 잠시 멈춰서서 그 문장들이 남긴 파문을 들여다봅니다. 쇼펜하우어는 세계가 마음이 그려낸 그림이라 했고, 니체는 고독 속에서만 진짜 내 것이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소로는 의도 없이 흘려보내는 삶을 경계했고, 키르케고르는 자기 자신이 되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절망이라 말했습니다. 이들이 19세기에 쏘아 올린 생각들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비움은 무언가를 억지로 내다버리는 행위가 아니라 제대로 보는 것이었습니다. 가득 채워진 것들에 가려 보이지 않던 진실을 고요히 응시하는 것이었죠. 그러니 지금 당장 무언가를 비워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비움은 단번에 이루는 결과가 아니라 천천히 나아가는 과정이니까요. 나를 짓누르는 무게를 그저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이미 비움은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이 여전히 복잡하고 채워져 있다 해도 그 마음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시간이 지나 명언이 된 이 말들은 들을 때마다 많은 생각을 남깁니다. 같은 고민으로 마음이 무거워질 때면 언제든 다시 찾아와 흐르듯 들어주세요.